안녕하십니까. 웰리스 앨렌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탄수화물 대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 그리고 최종 대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 효소, 호르몬, 세포막 등 거의 모든 조직의 기본 재료이지만 동시에 가장 복잡하게 소화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단백질의 구조 때문인데요. 단백질은 수십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연결된 뒤에 그 사슬이 여러 번 접히고 꼬여서 만들어진 3차원 구조의 거대한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설탕처럼 한두 번의 효소 작용으로 바로 쪼개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펼치고 자르고 더 잘게 쪼개는 여러 단계의 정교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소화는 탄수화물처럼 입에서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입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치아로 음식을 잘게 씹어 위로 넘기기 쉽게 만들죠. 침과 섞여서 음식 덩어리를 부드럽게 하는 정도로 물리적인 소화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잘린 단백질은 식도를 통해 위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잘려진 단백질이 위로 넘어와서 본격적인 소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위는 산성 pH 1.5에서 한 3.5 정도의 강한 산성 환경을 가지고 있죠. 이 환경은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를 풀어헤치는데 아주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 즉 이 위산은 단백질의 구조를 변성시켜서 길게 꼬인 사슬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 과정을 단백질 변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다음 위산에 의해 펩신 소화 요소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펩신은 변성된 단백질을 더 작은 조각인 폴리펩타이드라는 것으로 분해를 해요. 이 시점에서 단백질은 여전히 긴 상태이고 쪼개지지 않은 중간 단계의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분해된 폴리펩타이드 형태의 단백질은 십이지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이곳에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들이 작동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트립신과 키모트립신 등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폴리펩타이드 형태를 더 작은 펩타이드 조각으로 잘라내죠. 이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중탄산염이라는 물질이 위에서 넘어온 강한 산성을 중화시켜 효소가 작용을 하도록 소화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12지장에서 분해된 펩타이드는 소장 상피세포 표면에 있는 펩티다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최종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즉, 단백질 소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완성된 아미노산은 소장 벽의 육모를 통해서 혈류로 흡수가 되죠. 이 육모는 표면적을 극대화해서 더 많은 아미노산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흡수된 아미노산은 문맥을 타고 간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문맥이라는 게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바로 간으로 운반하는 혈관을 말하는데요. 즉, 아미노산이 소장에서 혈관으로 바로 온몸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모두 보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은 단백질 대사의 핵심 기관이라고도 합니다. 흡수된 아미노산이 간으로 들어오면 두 가지 주요 경로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경로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경로입니다. 이 첫 번째 새로운 단백질로 합성하는 이 경로는 간은 혈액 단백질 효소와 호르몬 등 체내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아미노산을 사용을 하죠. 필요한 기관으로 전달된 아미노산은 근육, 피부, 면역세포 등 각 조직의 구성 요소로 다시 재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경로인데요. 만약 체내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 등 주된 에너지원이 부족할 경우 간은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장기적인 단식이나 아주 격한 운동 또는 저탄수화물 상태에서 특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양보다 아미노산이 과잉 상태가 되면 그중 일부는 탈아미노화 과정을 거쳐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이때 아미노산에서 떨어져 나온 질소는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 형태로 변하게 되죠.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서 독소가 없는 상태인 무독화가 됩니다. 이 요소는 혈류를 통해 신장으로 이동한 후에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 것이죠. 즉, 단백질의 마지막 과정은 간에서 처리가 되고 신장에서 배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먹은 음식 중 가장 복잡하게 소화되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화와 흡수, 대사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를 않죠.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위산 부족이 있습니다. 단백질 소화의 첫 시작이 위에서 위산 분비로 인해 단백질 분해 요소인 펩신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될 경우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감소하기 쉬운 노년층이나 중장년층, 그리고 위산 억제제를 자주 복용하는 분들에게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단백질 대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은 아미노산 풀을 관리 감독하는 소화기관이죠. 아미노산을 합성하고 에너지로 만들기도 하고 해독까지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데, 지방간 과도한 음주를 자주 하거나 고탄수화물 식사 또는 복용하는 약물이 아주 많을 경우에 간의 부하가 발생하여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B6나 B12, 철분, 마그네슘, 아연 등의 영양소는 단백질 대사에 꼭 필요한데요.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단백질 분해나 합성하는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즉, 이런 상태는 영양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체중 감량 다이어트로 식사량을 아주 적게 하는 경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죠. 게다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지난 탄수화물 대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종 에너지 원인 ATP가 제대로 만들어지지를 못하죠. 즉,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성 피로, 산화 스트레스, 염증, 에너지 부족 등으로 단백질 대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 음식이 특히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입에서 오래도록 씹는 과정이 필요하죠. 또한 식사 전에 위산 분비를 활성화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레몬즙을 물에 타서 미리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식사를 좀 많이 했을 때 레몬즙을 물 한 3분의 1컵 정도에 타서 식후에 바로 마시기도 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도 단백질 소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프로테아제 소화효소 보충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 대사는 다른 에너지 대사보다 특히 간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필수적인 과정이죠. 즉 ATP라는 최종 에너지원이 여기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건데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단백질 대사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아미노산이 각 조직에 사용되거나 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경우 질소를 제거해서 포도당으로 만든 후에 포도당을 다시 최종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복잡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다 보니 에너지가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단백질 대사 처리 차원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케톤 대사를 포함한 지방 대사가 간의 에너지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은 포도당보다 훨씬 더 많은 ATP를 만들 수 있고, 케톤은 더 많은 양질의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방 대사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외에도 장내 유익균이 유해균에 비해서 많으면 아미노산 흡수가 효율적이 되고, 반면에 유해균이 많으면 암모니아 등 독성 물질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등 유산균 보충제나 요거트, 발효식품 등이 단백질 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스 관리나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대사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식과 시간을 설정해서 규칙적으로 활동량을 높이는 것도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량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 1kg당 0.8에서 1g 또는 근력 운동 시에는 이보다 더 먹으라고 권장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단백질 양이 따로 있습니다. 직접 단백질 음식을 가감하면서 자신의 섭취량을 찾아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삼겹살이나 스테이크 등 육류 단백질을 먹을 때는 한 150에서 200g 정도의 계란 한 개와 밥 3숟가락 정도, 익힌 야채를 아주 조금 먹으면 한 끼 식사로 적절합니다. 하지만 활동량도 적고 고강도나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날, 주로 앉아서 일을 하는 날에는 이 양조차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날에는 고기 양을 좀 더 줄이고 계란 한두 개 정도를 챙기는 등 그렇게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양을 찾으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단백질은 입에서 시작해서 위, 십이지장, 소장, 그리고 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화 과정도 복잡하지만 단백질 자체도 상당히 구조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죠. 최종 아미노산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간을 중심으로 합성과 전환, 그리고 배설의 경로를 밟게 됩니다. 단백질 기능의 핵심은 에너지원보다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 있죠. 물론 오랜 단식 상태나 과도한 저탄수화물 상태가 지속이 되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굳이 많이 챙겨 먹지 않아도 간이 알아서 우리 몸에 필요하면 당 신생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 포도당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렇게 단백질 대사는 우리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이면서 생명을 지키는 에너지의 또 다른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에너지 대사 과정 중에서 단백질 대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 내용이 단백질 대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방 대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